안녕하십니까. 시간이 되어서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음악 줄여주시고요. 저는 오늘 세미나의 사회를 맡게 된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의 이소현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화사회공헌교수회가 주관하고 또 교육과학연구소에서 주최하는 교육학적 에로스의 종말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모였습니다. 사실 저희가 1년 전부터 이 세미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중강당 이 현장에는 한 30-40명 정도의 그 참여자가 모인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 줌과 유튜브로 접속하신 분들이 1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간은 달리하지만 또 같은 주제, 같은 고민으로 함께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작하면서 지금 저희가 이 세미나를 준비하고 주최하는 이화사회공헌교수회 회장으로 섬기시는 초등교육과의 김정효 교수님께서 개회기도와 함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회공헌교수회 회장 초등교육과 김정효입니다. 이렇게 깊어가는 아름다운 가을 정치 가운데 제4회 이화사회공헌 세미나로 이렇게 중강당에 모이신 교수님들, 그리고 선후배 동창 여러분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 너무 환영하고 너무 반갑습니다. 그간 사회공헌교수회에서 주최하는 이 세미나는 대학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기독교적으로 조명해 보고 우리의 기독교적 사유의 방향성을 탐색해 왔습니다. 올해는 사범대학 교육과학연구소와 함께 쥐리 대학교의 위르겐 웰커스 교수님을 초빙해서 아까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 같이 교육학적 에로스의 종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런 해외 석학과 함께 세미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네오막시즘을 기반으로 한 소아 성애와 동성애를 조장하는 급진적 성교육이 퇴조하고 있는 유럽의 현상을 알아보고 그에 비추어서 우리의 상황을 진단하고 기독교 학문의 전통에서 우리가 성교육과 관련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실 이런 주제로 우리 캠퍼스에서 세미나를 가지게 된 것은 굉장히 뜻깊고 굉장히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제에 대해 다소 불편할 수 있는 교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토론을 맡아주신 교수님들, 박은혜 교수님, 이윤경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오늘 통역과 좌장을 맡아주실 정일근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이 자리가 있기까지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는데요. 특별히 사회공헌교수회 교수님들, 그리고 동창회 선교부, 그리고 이화기독학생연합 학생들 또한 도움을 줬습니다. 또 사범대학 교수 성경공부 모임, 이화가족 새벽기도회, 그리고 슈브, 많은 분들이 기도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 특별히 또 제가 감사드려야 할 분이 있는데요. 세미나의 주관 단체로 이렇게 나서주신 사범대학 교육과학연구소 김한나 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바쁘신 가운데로 축사를 맡으셔서 세미나의 학술성을 더해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실 한유경 대학 원장님께 또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저희가 모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세미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와 캠퍼스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사상에 대해 더 이상 저희가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해악을 경계하며 주님의 발 아래로 굴복해 하는 나팔수가 될 수 있도록 이 세미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웰커스 교수님과 자장과 토론을 맡은 교수님들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이 세미나를 통하여 풍문에 휩쓸려 모든 전통을 끊어버리는 것이 새로운 학문이라는 허망한 이론을 쫓는 것을 우리가 버리고 정직한 양심으로 용기 있게 학문을 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통해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이화가 하여야 할 일을 깨닫게 하시고 이화가 한국 여성의 바른 길잡이가 되도록 학교를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바쁘신 중에도 자리하셔서 저희 세미나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계십니다. 금방 회장님 말씀하셨던 대학원장으로 계시는 한유경 교수님께서 축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유아여대 대학원장 그리고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인 한유경입니다. 네, 일전에 저희 사회공헌 교수회 회장을 맡으신 김정효 교수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주관이 그 사범대학의 교육과학연구소가 주관하는 건데 아마 사범대학 학장님께서 오늘 좀 긴급한 회의가 외부 회의가 있으셔서 축사를 하기가 어려우신 상황이시라 제가 이 자리를 대신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주제로 교육학적 에로스의 종말이라는 주제로 또 그동안 우리가 많은 비대면을 통한 세미나를 했는데 오늘 모처럼 대면으로 반가운 교수님들 많이 뵙고 그러니까 참 저도 많이 기쁩니다. 그리고 특히 윌겐 웰커스 교수님 스위스 주리 대학 교수님이 오셔서 의미 있는 특강 주제 발표해 주시고 또 우리 정일권 교수님께서 자장해 주시면서 또 박은혜 우리 유아교육과 교수님이면서 지금 교육대학 원장을 맡고 있는 교수님께서 토론하시고 또 아동학과의 이은경 교수님도 토론하시고 또 그 사회과 교육과의 유재영 교수님께서 또 수고해 주심에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이렇게 만나서 의미 있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한층 더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서론은 끝났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기대함으로 기다려왔던 주제 발표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들께서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저희가 거의 3년 만에 대면으로 이렇게 모이게 돼서 그것도 설레고 좋은데 오늘은 주제 발표에 서 주시는 교수님께서 멀리 스위스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정말 의미 있는 행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는 교육과 해방, 독일 비판교육 이론의 퇴조라는 제목으로 스위스 쥐리 대학의 교육학과에 계시는 위르겐 윌커스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말이 조금 서투셔서요. 저희가 이제 통역을 해주실 텐데 전 숭실대학교 기독교학대학원의 교수님이셨던 우리 정일권 교수님께서 통역으로 함께 나와주시겠습니다. 두 분 모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동시 통역은 많이 생략했고요. 우리 그 번역본을 PPT로 띄울 테니까 동시 통역은 중간에 제가 약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PPT에 충실하게 그리고 전 독일어 거는 포올리즘을 합니다. 프리 스피치 하지 않고 그래서 텍스트에 충실하게 그리고 포올리즘 할 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Wir begrüßen Professor Dr. Wilgen 윌커스 ganz herzlich. 박수를 맞이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the invitation. This is our first visit to Korea and my first lecture at a women's university. I'm proud to speak to you to a topic of my students' days that is still alive, and I will try to explain the strange form of continuity.
Now I can switch to German. Kritische Schule hieß eine Streitschrift für die Emanzipation von Lehrern und Schülern, die der deutsche Pädagoge Hans-Jochen Gamm im Mai 1970 veröffentlichte. Gamm war von 1967 bis 1993 Professor für allgemeine Pädagogik an der Technischen Universität Darmstadt. Sein Buch hat in kurzer Zeit eine hohe Nachfrage erzielt und war einer der Schlüsseltexte für die Entwicklung der Emanzipationspädagogik in Deutschland. Gamm wurde damit zum Sprecher einer radikal gesellschaftskritischen Erziehungstheorie, die eine ganze Generation von angehenden Lehrern beeinflusst hat. Sie sollten belehrt werden, dass die Erziehung radikal verändert werden müsse, und dazu war eine scharfe Kritik an den bestehenden Verhältnissen nötig. Ein Schlüsselsatz aus dem Buch lautet so, zitiere: Die Leistungsideologie der Schule macht dumm, weil sie die differenzierteren Individuierungsprozesse im Schüler nicht fördern kann, die von den gangbaren Schneisen abweichen. Zitat Ende. Damit wurde eine entscheidende Errungenschaft der modernen Schule radikal in Frage gestellt, nämlich die Rechtsgleichheit und das meritokratische Verständnis, also die Bewertung nach dem Prinzip der Unterschiede in den Leistungen bezogen auf gleiche Aufgaben innerhalb eines Jahrgangs. Das schließt Individualisierung im Sinne der Förderung auf gemeinsame Ziele nicht aus. 엘크스 교수의 이런 입장은 지난 우리 5년 동안 우리나라 교육계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공적인 농객으로 많이 활동하셨던 김누리 교수의 입장, 김누리 교수께서는 이제 독일 68 교육혁명을 외치면서 비판 교육, 비판 이론을 충실하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마치 그것이 아직도 21세기의 어떤 독일 철학계와 교육계의 주류 담론인 것처럼 주장하는데 그것에 대한 학문적인 반박과 비판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교육과 관련해서 김누리 교수는 독일 68 혁명을 따라서 성교육이 가장 중요한 정치교육이라고 많이 외쳐왔고요. 네. 하지만은 이번 비판 교육 이론의 그 비판 이론뿐만 아니라 비판 교육 이론의 태조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은 위르겐 하버마스 자신입니다. 위르겐 하버마스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3세대 학자지만은 이제 이후에 2000년대 넘어오면서 명료하게 막시즘으로부터 길배를 하죠. 위르겐 하버마스가 비판 이론의 종말 또는 태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학자다. 그래서 2001년에 이제 이 위르겐 하버마스의 그 인권의 기원이나 또 현대 민주주의의 기원이 바로 유대교의 정의의 윤리와 기독교의 사랑의 윤리의 직접적인 유산이다라고 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하는 것은 포스트 모던적인 잡담, 수다이다. 그래서 위르겐 하버마스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독일 68 비판 이론은 이미 접어놓았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두리 교수 등을 위시한 일부 국내 학자들이 그것이 마치 아직도 독일의 주류 담론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위르겐 하버마스뿐만 아니라 위르겐 하버마스 이후로 이제 독일 철학을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철학자인 페터 슬로트다이크도 이제 2000년인가요? 비판 이론의 종언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비판 이론은 거의 이제 죽었다, 황혼에 접었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보시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네, bitte weiter. Für Gamm war das alles Ideologie und gleichbedeutend mit falschem Bewusstsein. Wirkliche Individuation wird damit verhindert oder kann gar nicht gedacht werden, also Lernen in der Schule gemäß Interesse und Bedürfnis mit eigenen Zielen und nach eigenem Tempo. Leistung in der Schule, die zwanghaft erbracht werden muss, würde einzig der Herrschaft des Systems dienen. Nur in einer Hinsicht sollte das anders sein. Wenn es Leistungsbereitschaft geben soll, dann muss sie an eine, Zitat, kritische Sozialtheorie Habermas gebunden werden, also politisch links sein. Sonst würde Leistung immer schon faschistoide Züge tragen. Das war die maximale Ausgrenzung. Wer dagegen war, konnte in die Nähe des Faschismus gerückt werden. Das war in Deutschland 1970 eine Todeserklärung. Mit dieser These ließen sich die Leistungsanforderungen der Staatsschule subversiv unterlaufen. Das Lernen sollte befreit werden und der Unterricht den Bedürfnissen der Schüler folgen, einschließlich den sexuellen Bedürfnissen, was an heutige Diskussionen erinnert. Die Schule, so Gamm apodiktisch, hat das Lernen der Liebe zu ihrer wichtigsten sozialpädagogischen Aufgabe zu machen. Zitat Ende. Die 60er Jahre, meine Studentenzeit des 20. Jahrhunderts, änderten Mentalitäten im Einklang mit Zeitgeist und Jugendkultur. Die alte autoritäre Erziehung sollte überwunden werden.
Der praktische Beweis und das Symbol dafür war Alexander Nils Schule Summerhill, die in Deutschland mit dem Etikett anti-autoritär versehen wurde. Sie stand für zwei Konzepte: freier Besuch des Unterrichts und freizügiger Umgang mit Sexualität unter den Schülern. Summerhill war Teil einer Gruppe von englischen Privatschulen, die progressive Erziehung als Erfahrung von Freiheit und Unabhängigkeit vom staatlichen Zwang verstanden wissen wollte. Zu ihren Gründern gehörten etwa Dora Black und ihr Mann Bertrand Russell, der Philosoph, die mit ihrer kleinen Schule in Beacon Hill zeigen wollten, was Erziehung leisten kann, wenn sie frei ist von der typisch englischen Schulorganisation. 금방 알렉산더 닐과 서머힐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서머힐 지금 우리 위리겐 교수께서 독일 주류언론에 많이 주목을 받으신 이유는 독일 진보 교육의 상징이자 유네스코 우수학교로 그렇게 찬양을 받아온 오덴발트 학교에서 일어난 소아성애 사태에 대한 그 배후에 있는 교육학적 이념, 교육학적 에로스 개념에 대한 교육학적 분석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알려지게 되었는데 독일 오덴발트 학교와 깊게 연관되어 있는 학교가 우리 국내에도 지금 교육계도 굉장히 최근에 많이 알려진 서머힐 학교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서머힐이 오덴발트 학교입니다. 그래서 둘 다 비레르마이에 강한 영향을 받았고요. 종교적으로는 신지학의 영향이 강합니다. 신지학과 인지학이에요. 서머힐도 그렇고 그다음에 몬테소리도 그렇고 그래서 분명히 종교적 배경에 대해서도 침묵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발도르프 교육도 마찬가지로 루돌프 슈타이너 테오소피의 독일적 변형인 안트로소피를 루돌프 슈타이너가 대변하고 독일에서 최근에 이 발도르프 교육 기관에서도 어떤 소아성애적인 사태가 아동 강간 사태가 나타나서 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엘크스 교수 방문하는 것을 위해서 이제 소책자가 뒤에 나와 있죠. 독일 녹색당과 지모교육의 성지 오덴발트 학교의 소아성애 사태. 소아성애는 본질이겠습니다. 독일 68, 프랑스 68은 본질적으로 소아성애적 안티파. 소아성애를 파시즘 격파를 위한 위대한 행위로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반권위적 교육의 그 교육학의 기저에는 소아성애적 사유가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도리 교수께서 이제 뭐 독일 68 교육혁명을 찬양하는데 사실 독일 68 교육혁명을 실천한 학교가 오덴발트 학교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 소아성애자들의 천국이었어요. 12명의 아이들이 자살을 했고 900명의 그 아동 강간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국내에서 계속 그 독일의 서머힐 학교로 할 수 있는 오덴발트 학교에서 자행된 수십 년간 교사에 의해서 자행된 이 교육학적 에로스, 교육학적 섹스, 이것의 뒷배경에 있는 이런 철학적 이념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침묵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비판적으로 공론하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 엘크스 교수를 초대한 것입니다. 비tte, weiter. Die neue Erziehung in Westdeutschland im Unterschied zu England sollte allgemeinen Theorien der Emanzipation folgen. Die kritische Sozialtheorie, von der Gamm sprach, war die der Frankfurter Schule und der pädagogische Schlüsselsatz stammt von Theodor W. Adorno, demzufolge jede Erziehung nach Auschwitz eine Wiederholung von Auschwitz verhindern muss. 예, 그래서 아도르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학자지 않습니까?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아도르노. 우리 김누리 교수께서는 아데나우어 국가로서의 독일 이후에 68 유로는 독일은 아도르노의 국가라고 할 정도로 뭐 독일 철학을 대표했던 아도르노가 사실은 그 성적인 금기와 법률이라는 그 글에서 소아성애야말로 가장 강력한 금기라고 이야기하고 이 말이 이후에 독일 68의 소아성애 운동에서 일어난 소아성애의 탈금기화의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명쾌하게 잘 분석해 주시고 국회에서나 다른 특강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르노에 대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소아성애는 안티파시즘을 위한 위대한 행위고 이 그림에 나오는 사람은 독일 녹색당의 아이콘인 다니엘 콘벤디트고 이 사람은 최근에 독일에서 대표를 받고 있는데 직접 인용하겠습니다. 5세 여자아이가 옷을 벗기 시작하면 그것은 미칠 정도로 에로틱한 놀이다. 공공연하게 소아성애적 인파를 한 사람이 독일 녹색당입니다. 그래서 독일 녹색당의 소아성애 운동의 과거 그 공개 사건은 2014년에 이루어졌고 2010년에 오덴발트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런 소위 김누리 교수께서 이야기하는 독일 68 교육혁명 성교육 가장 중요한 정식으로서의 교육으로서의 성교육은 지금 독일에서 청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진한 청산되고 있는 것을 지금 마치 아직도 주류인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지적인 용기를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려고 일거스 교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좀 깊이 가면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이론, 프랑크푸르트 학파 이전에 이제 게오르게 학파가 있고요. 헬무트 베크하고 아도르노가 독일 교육계를 설계합니다. 헬무트 베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헬무트 베크가 나중에 게오르게 학파에 속합니다. 게오르게 학파, 슈테판 게오르게는 이제 일종의 동성애 국가론을 실제로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깊은 이야기인데 이 정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육학하면 비판 교육이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후에 나치 시대 때 막스 베이버가 카리스마적 지배라는 책에서 그 책을 이제 막스 베이버가 슈테판 게오르게를 보고 슈테판 게오르게의 어떤 카리스마적 영향력을 보면서 그 제목을 잡았거든요. 그 정도로 20세기 초반에 독일을 어떤 지배했던 이 슈테판 게오르게의 학파가 20세기 후반의 독일을 사실은 주도하고 교육계와 정치계.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동성애적이고 소아성애적이고 국가론 자체를 플라톤의 폴리타이아에 근거해서 상당히 에로틱한 국가론의 에로틱화, 정치의 에로틱화, 나중에 이제 교육의 에로틱화. 그래서 실제로 발트 베냐민은 에로티시의 지음을 이야기하거든요. 에로틱한 교육.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사실은 깊게까지 가면 독일 낭만주의 유산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독일 게오르게 학파로부터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이론 그리고 근데 슈테판 게오르게와 신지학의 영향이 굉장히 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기독교 사회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신지학, 인지학의 영향에 대해서 침묵할 수가 없고요. 반드시 종교적으로 공론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네, 아까 뭐 슈테판 게오르게에 대해서는 다 비tte weiter. Der Satz von Adorno hat die deutsche Nachkriegspädagogik beeinflusst wie kaum ein anderer, ohne im Ausland auch nur ansatzweise wahrgenommen zu werden. Das galt auch für die DDR, das andere Deutschland, die eine sozialistische Erziehung propagierte und den Faschismus im eigenen Land für überwunden hielt. Wenn, dann würde er sich nur in Westdeutschland wiederholen. Das wurde dann zur Staatsräson, endete bekanntlich im Untergang, auch für die staatliche Pädagogik, die gibt es nicht mehr. Adorno konnte für die antiautoritäre Erziehung nicht vereinnahmt werden. Er argumentierte mit Freud. Das Moment der Autorität ist ein genetisches Moment, von dem Prozess der Mündigwerdung vorausgesetzt. In der normalen Entwicklung identifizieren sich die Kinder mit einer Vaterfigur, also einer Autorität, von der sie sich in einem sehr schmerzhaften Prozess, der nie ohne Narben verläuft, lösen müssen, um überhaupt zu einem mündigen Menschen werden zu können. Die heutige Bedeutung von Emanzipation ist erst im 20. Jahrhundert entwickelt worden. Aus einem einmaligen Rechtsakt im römischen Recht wurde ein Prozess der Befreiung aus eigener Kraft und getrieben von politischen Bewegungen. Dieser Prozess kann immer neu begonnen werden und wird getrieben von der Utopie einer Befreiung aller von allem, weil im Sinne von Michel Foucault überall die Macht das freie Leben behindert und unmöglich macht. Für Judith Butler in The Force of Nonviolence endet der Prozess der Befreiung erst, wenn jede Form von Gewalt verschwunden ist und eine Welt von radikaler und substanzieller Gleichheit verwirklicht ist. Jede Macht basiert auf Gewalt und muss friedlich bekämpft werden. Von Aushandeln und Kompromiss ist keine Rede. Der Prozess endet an einem fiktiven Punkt, dann, wenn, Zitat Butler, alle Leben betrauerbar sind und dieser Grundsatz auch im wirtschaftlichen und institutionellen Leben greift. 네, 제가 작년에 EBS 주디스 보틀 방송과 관련해서 제가 주디스 보틀가 소아성애와 근친상간에 대해서 옹호적인 입장을 가진다는 것을 최초로 우리 한국에서 공론화했고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이 저항을 하셨는데 책으로 나왔습니다. 이 주디스 보틀의 소아성애와 근친상간에 대한 옹호적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따랐고요. 미셸 푸코와 주디스 보틀의 항원, 성소수자 운동의 아동 인권 유린과 젠데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퀴어 이론, 소위 성소수자 운동이 태생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소아성애적이라고 봅니다. 소아성애적이요. 이것의 뿌리는 노발리스까지 올라가고 독일 낭만주의에서 들어갑니다. 독일 낭만주의 철학은 본질적으로 소아기를 찬양하는 소아 철학입니다. 성인기를 악마화하는. 그래서 소아성애적 사유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다. 라는 것이고 읽어보시면 되고 우리 금방 일거스 교수께서 이제 이런 주디스 보틀에 대한 입장을 공동
집필하자는 제안을 오늘 여기서 하셨는데 네, 한번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Bitte weiter. Heute wird das Leistungsprinzip der Schule mit dem Verdacht ausgehebelt, dass es auf einem strukturellen Rassismus beruhe. Im Februar 2021 beschloss etwa das San Francisco School Board, den Zugang zur renommierten Lowell High School, das ist die beste High School, mit einem Lotteriesystem zu regeln und nicht länger von vorgängigen Leistungen und Tests auszugehen. Die Begründung lautet, ich zitiere das, Meritocracy based on standardized testing are racist systems. Das Kriterium für die substanzielle Gleichheit, wie es Butler vorschlägt, ist maßlos und zeigt einfach einen endlosen Kampf an, der nicht einmal Kants ewigen Frieden kennt, der auch unter Ungleichen möglich wäre. Gewaltlosigkeit wird denn auch verstanden von Frau Butler als ein, Zitat, unabschließbarer Kampf gegen Gewalt und ihre Gegenkräfte, womit überall zum Widerstand aufgerufen werden kann, weil gemäß dem eigenen Befund Gewalt allgegenwärtig ist, ohne je legitim zu sein. Nun, vor und nach dem Ersten Weltkrieg entstand eine radikale Kritik an der Staatsschule auch in Deutschland, wo verschiedene Spielarten von Reformpädagogik entwickelt wurden. Sie betrafen, sofern sie systemverträglich waren, vor allem die Organisation der Schule und auch die Stellung des Kindes in der Erziehung. Sozialistische und kommunistische Bewegungen in den 20er Jahren hatten jeweils eigene pädagogische Programme, aber die erreichten nie die Mitte von Schule und Gesellschaft. Die kirchlichen Programme waren erheblich einflussreicher, aber reichten nicht über die Konfessionen hinaus und wahrten auch dann deren Grenzen. 네, 우리 유르겐 엘케스 교수의 책 중에 에로스 und Herrschafts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은 교육학적 에로스의 핵심 개념 아래서 진행된 독일 낭만주의 개혁 교육학이 사실은 지배 없는 어떤 교육학을 추구했지만은 상당히 지배적인 스파르타적이고 사무라이적인 그런 것이었다라는 것을 폭로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이나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그 소위 반권위주의적 교육이 과연 반권위주의적이었느냐? 그래서 상당히 권위주의적이었고 오덴발트의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상당히 지배적인 헤르샤프트리의 그런 차원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굉장히 소화성애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Weiter. Deutsche Pädagogen, also Westdeutsche wie Herwig Blankertz, Wolfgang Klafki oder Klaus Mollenhauer, wollten an Erkenntnis und Interesse von Habermas anschließen und von diesen Vorgaben aus, wenngleich sehr unterschiedlich, eine kritische Erziehungswissenschaft begründen, die Mündigkeit in den Mittelpunkt stellt, so der Aufklärung im Sinne Kants folgt und zum Abbau von überflüssiger Herrschaft beiträgt. Habermas selbst hat sich zu diesem Programm nie geäußert und stand der Pädagogik fern. Als Emanzipationswissenschaft hatte er seinerzeit neben dem Marxismus die Psychoanalyse vor Augen. Sie rekonstruiert das Unterdrückte der Lebensgeschichte und befreit von misslungener Erziehung. Soll die Erziehung der Emanzipation dienen, muss das ausgeschlossen werden, aber nach Freud ist das unmöglich, weil jede Erziehung mit Schaden für das Kind verbunden ist, gemäß Freud. Deswegen nannte Freud die Psychotherapie auch eine Nacherziehung. Das freie Erleben und die Gestaltung von sich selbst zum individuellen Gesetz spielten in den Alternativbewegungen der 60er und 70er Jahre eine wichtige Rolle. Ohne Bezug auf den Begründer Georg Simmel, aber in seinem Geist, wenn man so will, oft angereichert mit Nietzsche-Zitaten und stark orientiert an den zeitgenössischen Postulaten der Befreiung, zu denen der Großbürger Georg Simmel vermutlich wenig hätte anfangen können. Aber der Geist der Theorie des subjektiven Erlebens als Orientierung und Maßstab war aus der Flasche. Es sollte nur noch um das subjektive Erleben gehen. Zur Selbstverwirklichung gehörten seinerzeit die verschiedenen Psychotherapien, westliche wie fernöstliche, Spielarten der Gruppendynamik, alle möglichen Formen von New Age, Drogenkonsum, Gruppenexperimente und freie Sexualität. In diesem Zusammenhang entstand auch die Befreiungsbewegung der Homosexuellen, aber es gab noch keine non-binären Bewegungen, die heute den linken Befreiungsdiskurs bestimmen. Das ergibt ein Gesamtbild. Geht man also von Georg Simmels individuellem Gesetz aus, dann ist unter den nachhaltigen Emanzipationseffekten der letzten Jahrzehnte in westlichen Gesellschaften zu nennen die Selbstbestimmung der Sexualität, damit die Akzeptanz, also nicht nur die Tolerierung der gleichgeschlechtlichen Formen,
Weiter die Liberalisierung des Ehe- und Familienrechts, die Entkriminalisierung von Teilen des Drogenkonsums oder die weitgehende Freigabe von Darstellungen der Sexualität einschließlich des Sextings unter heutigen Jugendlichen. Heute werden Gesetze auf den Weg gebracht, gemäß denen auch das Geschlecht ein individuelles Gesetz darstellt. Man soll das Geschlecht mit einem neuen Namen ändern können und dann gleich als medizinische Umwandlung des biologischen Geschlechts. In Deutschland soll das in Zukunft ab 14 Jahren möglich sein, ohne je die Eltern gefragt zu haben, also mitten oder am Ende der Pubertät. Wer einen Mann, der sich als Frau definiert, als Mann anspricht und so behandelt, also misgendert, kann bestraft werden. Andererseits fragt man sich, wo genau das Problem liegt. Wenn sich als Mann oder eine Frau im falschen Körper fühlte, dann galt das bis 2021 für die Weltgesundheitsorganisation als Krankheit, inzwischen wertfrei als Variante. Geschlechtsumwandlungen werden auf Wunsch der Betroffenen vorgenommen. Geschätzt sind das etwa 200 Operationen pro Jahr in der Schweiz, also verglichen mit allen Operationen ganz wenig. Die Umwandlung kann nur von einem Geschlecht in das andere erfolgen und nicht in ein drittes. Respekt für das, was Transgender genannt und als Selbstbild verstanden wird, lässt sich nicht erzwingen. Jede Form von Militanz aber verletzt die demokratische Freiheit des Wortes, die damit gegebene Aufforderung zur Begründung und die Anerkennung von zivilen Formen des politischen Streits. Übrig bleiben dann nur noch, so Jürgen Habermas gegen Michel Foucault, Zitat, willkürliche Diskursformationen, die nach Macht streben und sich durch Aggressivität selbst erhalten. Das gilt für linke wie für rechte Varianten.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디스 보틀러, 미셸 푸코도 지금 기소르만 교수에 의해서 소아 승계자라고 폭로되었고, 네, 책을 보시면 됩니다. 비tte weiter. Die Entwicklung hin zu freien Formen der Sexualität fand in westlichen Gesellschaften statt und nur dort, also nicht in autoritären Gesellschaften wie China, Iran, Russland oder auch nicht in einer Demokratie wie Indien. Homosexualität ist in Russland ein Zeichen für westliche Dekadenz, für die orthodoxe Kirche ein Grund zur Verdammnis und für Putin ein Kriegsgrund. Diese Emanzipation der westlichen Gesellschaften erlaubt immer neue Varianten und damit immer auch neue Risiken. Das gilt etwa für Frauen, die an intimen Orten mit Männern konfrontiert werden, die keine sein wollen. Und auch ohne absichtliche Verwirrung der bisherigen Geschlechter sind mit neuen Freiheiten einfach Risiken verbunden, die man erst lernen muss, weil sie außerhalb des Emanzipationsversprechens liegen. Auf der App Tinder können wie auf einer Börse Sexualpartner gesucht werden. Switch on, switch off. Ermittelt wird so letztlich der eigene Marktwert. Was zuvor in einem Spiel der stillschweigenden erotischen Selbstbestätigung frei von Daten war, wird nun digitalisiert. So scheinbar objektiv und schnell, aber folgt letztlich einer Ökonomisierung der Leidenschaften, mit der Georg Simmel nie hat rechnen können. Doch verglichen mit den Vorstellungen des 19. Jahrhunderts lässt sich von einer Entmystifizierung der Sexualität sprechen. Man kann heute offen über die eigene und die fremde Sexualität sprechen, was jahrhundertelang ausgeschlossen war. Zugleich haben sich die Schamgrenzen verschoben und sind kaum noch Teil der sozialen Kontrolle. Auch mit Kindern wird offen gesprochen, wenn sie Fragen zu ihrem Körper oder zur Sexualität haben und darauf Antworten wünschen. Viele der genannten Effekte waren verbunden mit Änderungen der Rechtsnormen, die aufgrund des gesellschaftlichen Wandels erfolgten und weiter erfolgen. Nach Aufhebung des Naturrechts oder der christlichen Schöpfung als Dach für die Rechtsnormen wurden die liberale demokratische Gesellschaft und ihre politischen Diskurse zur Orientierung des Rechts verwendet. Davon ausgenommen sind etwa die Originalisten im amerikanischen Recht, die sich auf die Buchstaben der Verfassung beruhen. Heute wird unter Emanzipation auch die freie Wahl des Geschlechts verstanden. Erziehung würde dann nur noch dazu dienen, die Hindernisse der Wahl zu beseitigen. Deswegen wird von Aktivistengruppen jede biologische und so jede binäre Bestimmung von Geschlecht abgelehnt. Die Unterscheidung von Sex, Biologie und Gender, Kultur gilt als Hemmnis für die Selbstverwirklichung und Erziehung wäre die Aufhebung binärer Festlegungen und Zuschreibungen möglichst früh in der Kindheit. Das beobachten wir gerade. Kleine Jungen und auch kleine Mädchen sollen lernen,
dass und wie sie mit der Sexualität auch ihr Geschlecht selbst bestimmen können. Dafür steht inzwischen ein eigenes Kinderbuchprogramm zur Verfügung. Der Kampf gegen die binäre Sicht des Aufwachsens würde auch für die Sprache gelten, in der die Kinder aufwachsen. Das erklärt den linguistischen Kulturkampf der Gegenwart. Der Kampf ist gleichbedeutend mit einer historischen Revision der historischen Kinderkultur und soll als Emanzipation durchgesetzt werden. Das zeigt sich bereits heute im Kampf gegen non-binäre Kinderbücher. 네, 지금 사실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 문화 전쟁이 지금 수행되고 있다는 건데 이 문화 쿨투어 캠프의 기원은 물론 지금까지 가지만 사실은 비렐 나이의 그 책의 원제에 보면 섹슈얼리테트 임 쿨투어 캠프입니다. 그래 문화 전쟁 속의 성이 지금 우리 성교육 사상으로 들어와 있고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육까지 사실은 어떤 문화 전쟁이 지금 성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나가서 이제 언어학적 문화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 이 현실을 우리가 회피할 수가 없어요. 직면해야 됩니다. 실제로 문화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젠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비렐 마이의 책의 부제가 중요한데요. 부제가 뭐냐면 인간의 사회주의적 재구조화를 위하여가 이 부제입니다. 그래서 젠더 개념도 사회주의적 인간의 재구조화, 의식의 재구조화라는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Weiter bitte. Aber das verlangt einen vollständigen Umbau der Kindheit und würde auch eine totalitäre Umerziehung der Eltern bedeuten, die sich dagegen wehren. Unabhängig von ihrem Willen und außerhalb demokratischer Prozesse würden sich die Lernumwelten ihrer Kinder radikal verändern. Man sieht das heute schon in Kindergarten und Schulen und so. Das soll im Namen der progressiven Ziele keine Gewalt sein, aber lässt sich nur mit Diskursmacht auch durchsetzen. Diese Form der Herrschaft gilt bei denen als legitim, die alle Herrschaft ablehnen, aber das eigene Vorgehen nicht so sehen, nämlich als Emanzipation. Das bringt Gegenbewegungen hervor und ist mit gegenseitiger Sprachlosigkeit verbunden, die seit dem 19. Jahrhundert noch jeden Kulturkampf gekennzeichnet hat. Es geht um Hegemonie, nicht um Verständigung. In einer Hegemonie ist die Kultur des Zuhörens aufgehoben. Wer dagegen ist, droht im Abseits zu landen und seine öffentliche Stimme zu verlieren. Es handelt sich noch um entschlossene Minderheiten, die ein Programm umsetzen, das für eine moralische Mission steht. Noch. 네, 그래서 이 헤게모니 개념은 여러분들이 그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이라는 샹탈 무페 급진 민주주의 사상에도 지금 반영되어 있고, 네, 그래서 헤게모니 슬라보의 지적도 마찬가지고 주디스 버틀 지금 아직 글로벌 사회주의자의 대표 세 농객이지 않습니까? 슬라보의 지적, 주디스 버틀, 샹탈 무페 이 정도인데요. 그들 모두에게서 가장 핵심 개념은 헤게모니입니다. 그람시적인 실제로 그래서 하브마스적인 의사소통이 아니라 그람시적인 헤게모니를 지향하면서 이런 언어학적 전쟁 또 우리 엘코스 교수께서 잘 지적하셨듯이 학소와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전체주의적 재교육, 신의 교육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아가서 학부모들에 대한 전체주의적 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잘 지적하셨고 이 책은 이제 독일 교육학자가 만든 책인데 50년간의 재교육, 지웅의 역사, 독일 68과 그 유산들을 비판적으로 그래 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 전쟁, 헤게모니 이런 이야기 안 하고 뭐 하브마스적인 의미에서 의사소통, 경청 이런 낭만주의적 언어를 사용하고 싶지만 그것이 이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있는 이 현실에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주의적 관점에서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Weiter. Je nach den strategischen Allianzen können politische Bewegungen auch Mehrheiten des demokratischen Prozesses beeinflussen. Das zeigten etwa die Strategien, die in den Vereinigten Staaten zur Revision des Abtreibungsrechts geführt haben. Allerdings sind damit noch keine demokratischen Abstimmungen gewonnen, wie etwa das No zur Verfassungsänderung in Kansas am 2. August 2022 gezeigt. Das sind offene Prozesse. Nun, moralisierende Kampfbegriffe benutzen in politischen Auseinandersetzungen alle Seiten, die so lange zu einem Framing verwendet werden und solange das der Fall ist, ist keine öffentliche Verständigung im Sinne von Habermas möglich, sondern eben nur der Kampf um Hegemonie, der die Medien einschließt. Das dient immer den höchsten Zielen und soll unangreifbar erscheinen. Dann kann man auch fragen, ob Free Speech, freie Rede, noch progressive ist. Vor gut 50 Jahren wurde der herrschaftsfreie Dialog zu einem Schlüsselbegriff der deutschen Pädagogik
ohne solche zunehmend digitalisierten Kulturkämpfe auch nur zu ahnen, geschweige denn mit ihnen zu rechnen und das eigene Konzept daran zu testen. Dabei war auch die Emanzipationspädagogik in Deutschland ein Kampf um Hegemonie. Wer dagegen war, konnte schnell ins Abseits gelangen. 야, 모멘트, 야,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거든요. 독일 욕발, 비판, 교육 이론, 해방 교육 이론이 사실은 그 반권위주의적 교육의 이름으로 어떤 의사소통을 강조하고 그랬지만 사실은 헤게모니를 향한 전쟁의 모습을 담론 권력을 통한 헤게모니를 향한 전쟁이었다고 사실은 비판적으로 지금 분석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bitte weiter. Das Ideal eines Dialoges ohne Herrschaft passte seinerzeit in das Selbstbild einer Pädagogik nach dem Nationalsozialismus. Auch deswegen sprach niemand von Hegemonie, sondern jeder von Demokratisierung. Die Bedingung von Habermas, nämlich dass ein solcher Dialog die emanzipierte Gesellschaft voraussetzt, konnte dann als Erziehungsziel, als Lernziel verstanden werden. Die Erziehung sollte ja gerade der Veränderung der Gesellschaft dienen, also der Hegemonie. Was darunter genau verstanden werden konnte und was nicht, blieb immer offen. Erziehung sollte einfach als Dialog stattfinden, was zuvor schon Martin Buber gefordert hatte, wobei Buber nicht auf Lenkung durch den Pädagogen verzichten wollte. Das erzieherische Verhältnis, so Buber, hat seinen Grund in der konkreten, aber einseitigen Umfassungserfahrung. Der Erzieher umfasst den Zögling zu seinem Besten, aber das ist die Figur des pädagogischen Eros, an die am Ende der 60er Jahre noch kaum gedacht wurde. Stattdessen wurde die Autorität der Lehrer und Erzieher fraglich, weil bezweifelt wurde, dass jemals stattgefunden hat, was Buber 1925 als philosophisches Ideal beschrieben hatte. In der progressiven Theorie ging es nicht länger um Erziehung oder einen engen Bezug zwischen dem Erzieher und dem Zögling, sondern um die Aufhebung der Herrschaftsformen, auch die in bester Absicht ausgeübt wurden, während die eigenen Positionen nur gut sein konnten und eben keine Herrschaft waren. Eine wichtige Rolle spielt dabei Margaret Mead mit ihrem Buch Culture and Commitment aus dem Jahre 1969. In präfigurativen Kulturen, so nennt Margaret Mead die Gegenwart und Zukunft westlicher Gesellschaften, schafft die junge Generation ihr eigenes Wissen. Dann müssen die Erwachsenen von den Kindern lernen, die Eltern sind keine Vorbilder mehr und es sind nirgendwo Mentoren zu sehen, die die Autorität hätten, den Kindern ihren Weg zu weisen. Die Erwachsenen haben keine Nachkommen und die Kinder haben keine Vorfahren, so Margaret Mead. Das ist einer der Schlüssel für diese Theorie. Die Autonomie der Jugend war schon ein Thema der deutschen Jugendbewegung vor dem Ersten Weltkrieg. Aber seinerzeit ging es um Freiräume junger Menschen, während Mead damit einen unwiderruflichen Bruch zwischen den Generationen vor Augen hat. Doch dafür spricht nichts. Vorbilder werden nach wie vor gesucht, Schulen vermitteln Wissen, das die Kinder sich nicht aussuchen, Kinder sind rechtlich Erben ihrer Eltern und sie sorgen auch für ihre Eltern, wenn die nicht mehr für sich selbst sorgen können. Heute kann aber wieder ein Generationenkonflikt beschworen werden, nicht im Sinne der Emanzipation von überkommenen Autoritäten, sondern als Kampf der Jugend als Minderheit mit den Mitteln der Sprachpolitik und der Woke-Kultur gegen die Übermacht derer, die mit guten Renten unbeweglich geworden sind. Man lässt die ältere Generation nicht hinter sich, sondern muss sich gegen sie wehren, weil es zu wenig Nachkommen und zu viele Vorfahren gibt. 네, 우리 2021년에 교수신문에도 우리 국내도 잘 알려진 스티븐 핑크스요. 더 급진 좌파에 정복당한 미국 대학의 어떤 학문의 자유 논쟁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자유스러운 공간이 대학이어야 돼요. 그죠? 가장 여러 찬반 논쟁이 가장 자유스럽게 진행되어야 될 장소가 사실 대학인데 지금 미국 대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축을 당하고 있고 학문의 자유, 프리 스피치가 이건 대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우리 엘커스 교수는 미국이 이제 이런 것 현상이 더 심하다고 유럽은 이제 이런 것으로부터 약간 좀 다르다고 최근 작년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이제 이런 미국의 새로운 급진 좌파 안티파의 대학 문화가 프랑스에 역상륙해서 프랑스의 국가 정체성까지 흔들고 있다고 작년에 2021년에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Bitte weiter. Ziehen wir Bilanz und bleiben wir bei den Wortführern. Die Mündigkeit der Menschengattung blieb unerreichbar und inzwischen ist selbst Kants politische Philosophie, die Mündigkeit zum Ziel der Aufklärung erhoben hat, fraglich geworden. Es gibt einen Rassismusverdacht, wie bekannt. Der Dialog kann eine Herrschaftsform sein und öffentliche Verständigung wird zumeist zwischen politischen Parteien und Kulturen zerrieben.
Der allgemeine und ungezwungene Konsensus, von dem Habermas sprach, ist in der politischen Öffentlichkeit nirgendwo zu erkennen. Und auch Judith Butlers Verpflichtung auf radikale Gleichheit ist so apodiktisch, dass ihr kaum jemand auf Dauer Folge leisten könnte. Dennoch ist Emanzipation bis heute ein Leitideal der Pädagogik geblieben, auch wenn Habermas seine Geschichtsphilosophie längst revidiert hat und Aufklärung kaum mehr als Dialektik verstanden werden kann, einfach weil das Leben nicht überall vernünftig zugeht und zu komplex ist für eine einfache oder gar dauerhafte Dialektik. Was also, frage ich abschließend, ist so faszinierend an dem Zusammenhang von Erziehung und Emanzipation? Emanzipationsbewegungen sind Teil der modernen Gesellschaft, aber mit ihnen sind nicht nur Befreiungsoptionen, sondern auch Herrschaftsansprüche verbunden und Machtoptionen, die sich hinter den guten Absichten verbergen können und sich der öffentlichen Kontrolle entziehen. Sie streben, wie gesagt, nach Hegemonie und müssen das im Sinne Hegels als Notwendigkeit aussehen lassen, wenn sie tatsächlich im besten Fall riskante Experimente sind. Für sie ist kennzeichnend, dass sie im Namen der Emanzipation immer neu begonnen werden können. Es gibt einfach kein Ende. In der neueren Pädagogik sind so verschiedene Themen wie der Kampf gegen die Noten im Schulunterricht, überhaupt die Leistungsideologie, damit auch das heimliche Curriculum, weiter eine Erziehung ohne Autorität, die Selbstbestimmung des Kindes oder die Befreiung der Sexualität bis hin zum heutigen Aufwachsen ohne Geschlechtsrollen Themen. Aber alle diese Postulate haben immer auch eine andere Seite, und dies nicht nur, weil sie in der Öffentlichkeit umstritten sind, sondern weil die Folgen oft konträr zu den Absichten sind. Das ist mein Hauptpunkt. Die Folgen sind oft konträr zu den Absichten. Weiter. Eine so allgemeine Emanzipationstheorie, wie sie Jürgen Habermas in der Erkenntnis und Interesse beschrieben hat von 1968, wo Kritik die Einheit von Erkenntnis und Interesse darstellen soll, kann auf alle möglichen Projekte bezogen werden und so zu ihrer Legitimation benutzt werden, zumal dann, wenn die systemkritische Sensibilität von Schülern und Studenten ausdrücklich zur Politisierung eingesetzt wird. Ihre Proteste können, so Jürgen Habermas vor 50 Jahren, auf lange Zeit dazu führen, dass die brüchig werdende Leistungsideologie dauerhaft zerstört wird. Auf diese Weise könnte dann auch die Legitimationsgrundlage des Spätkapitalismus zum Einsturz gebracht werden, hat er gesagt 1917, ist bis heute nicht eingetreten. Auch für Fridays for Future, Occupy Wall Street, Extinction Rebellion oder aktuell die deutsche Letzte Generation haben das nicht erreicht, einfach weil es nicht die eine Legitimationsgrundlage für ein politisches System geben kann und Protest gehört werden muss oder gehört werden kann, ohne das System zum Einsturz zu bringen. Die Frage ist eher, wie nachhaltig eine Protestbewegung ist und wann sich die Aufmerksamkeitsökonomie verändert. Das war zuletzt am 24. Februar 2022 der Fall, als der Krieg gegen die Ukraine begann und die politischen Prioritäten von einem Tag auf den anderen umgestellt werden mussten. Formuliert hat Habermas seine Thesen zur Protestbewegung im Sommer 1968 aus Anlass des 70. Geburtstages von Herbert Marcuse. Der jüdische Schüler Martin Heideggers hatte 1955 in dem Buch Errors in Civilization die freudianische Theorie der notwendigen Verdrängung der Triebnatur als ahistorisch kritisiert und die Zukunft der Geschichte nicht mehr als Klassenkampf im Sinne des Marxismus, sondern als Kampf gegen die Repression der Triebe und so als Befreiung des Errors verstanden. Freuds Realitätsprinzip, also der Vorrang der gegebenen Wirklichkeit und die Anpassung der Elemente des Lustprinzips in der Seele, kann, so Marcuse, in der entwickelten Industriegesellschaft überwunden werden. Die Menschen können selbst über ihre Bedürfnisse bestimmen. Die Automatisierung der Arbeit hebt die Entfremdung des Menschen von seiner Natur auf und die Befreiung des Eros schafft neue Beziehungen. Eros und Moral können sich versöhnen, die Sexualität kann ohne Zwang sich selbst sublimieren und ein destruktiver Eros ist nur der Arbeitsgesellschaft geschuldet, also eine Utopie. 10 Jahre später in dem Buch One-Dimensional Man entwickelte Marcuse eine einflussreiche Theorie zur repressiven Entsublimierung. Gemeint war damit die Zähmung des Eros durch Scheinbefriedigung in einer sexualisierten Warenwelt, die den manipulierten Individuen Genuss verschafft, auch Spaß macht, aber die Rationalität des Protestes schwächt. 이번 행사의 핵심 키워드가 교육학적 에로스인데 교육의
교육학의 에로틱화, 그리고 아까 마르쿠제가 에로스의 해방을 추구한다고 했듯이 지금 발트 베냐민이 추구하는 에로틱한 교육의 에로틱화, 그리고 소아들과 청소년들의 성적 쾌락의 정치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 에로스가 상당히 독일 낭만주의의 아주 특징적인 유산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독일 낭만주의 반드 포겔 게오르게 학파의 연속선 상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있다는 것이고, 아드로노까지 또 이런 게오르게 학파에 속한다는 말씀을 아까 제가 드렸습니다. 하여튼 에로스가 굉장히 지금 교육계에서 많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근데 독일 낭만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이 에로스가 디오니소스적 에로스고, 반정상성, 정상성에 도전하는 그런 키우한 에로스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이 에로스가 소아성애적이고 근친상간적이다. 토마스 만, 독일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토마스 만도 동성애적이고 성화성애적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뿌리 깊은 이야기는 여기서 생략하고 바이트 비테. Die Arroganz dieser Art Philosophie besteht darin, besser zu wissen als alle Betroffenen, was sie sind und was für sie gut ist. Nun fehlte aber der höhere Standpunkt für die Prognose der Zukunft, der mit der Geschichtsphilosophie Hegels noch im Marxismus gegeben war, wie immer vage das gewesen sein mag. Daher sagt Marcuse, Zitat, die kritische Theorie der Gesellschaft besitzt keine Begriffe, die die Kluft zwischen dem Gegenwärtigen und seiner Zukunft überbrücken könnten. Indem sie nichts verspricht und keinen Erfolg zeigt, bleibt sie negativ. Das hat Marcuse nicht davon abgehalten, ständig zu sagen, was politisch zu tun ist. In einem ähnlichen Dilemma scheint sich die historische Philosophie Michel Foucaults zu befinden, die heute die Emanzipationsdiskurse beherrscht. Sie sieht überall Macht, selbst in jeder Mikropolitik. Sie kann deswegen nicht wirklich sagen, wie die wiederum totalen Machtverhältnisse überwunden werden können, und muss doch politisches Engagement zulassen, ohne bei Don Quixote zu enden. Alle diese Philosophien sprechen nicht über Erziehung. Sie haben kein Konzept des Kindes, außer einem freudianischen, und sie sehen eine Gesellschaft vor sich, die keine positiven Züge hat. In einer solchen Gesellschaft kann man nicht erziehen, auch weil man weder Eltern noch Kinder erreicht. Michel Foucault etwa spricht eine unbarmherzige Sprache der Macht, mit der alles entlarvt werden kann, aber das hilft niemandem, schon gar nicht bei den Aufgaben der Erziehung, denen man sich in der Überzeugung stellen muss, dass man sie auch bewältigen kann. Heute kann entgegen Foucault festgehalten werden, kommen wir zum Schluss, Erziehung dient dem Kind und seiner Entwicklung. Politisch dient sie der Demokratie als Staats- und Lebensform, mithin den künftigen Bürgerinnen und Bürgern, und philosophisch folgt sie einer reflektierten und begrenzten Form des Paternalismus. Die Eltern wissen gut, was für die Kinder gut ist. Kinder und Jugendliche sollen auch lernen, wie sie sich und wo politisch engagieren können. Aber es sind begrenzte Projekte, wie immer sie im Namen der Emanzipation begründet sein mögen. Wenn die Geschichte der Erziehung eines lehrt, dann die zunehmende Achtung vor dem Kind und seinen Möglichkeiten. Diese Geschichte war über Jahrhunderte und quer zu den Kulturen eine der Repression, das dürfen wir nie vergessen. Die historische Erfahrung der Emanzipation war seit dem 19. Jahrhundert gekoppelt an die Lebenschancen der Kinder, Jungen wie Mädchen, verbunden mit den Bedingungen körperlicher und seelischer Unversehrtheit und der Erfahrung von mehr Freiheit und Selbstbestimmung. Ausgeschlossen wird die strikte Bindung der Erziehung an politische Bewegungen, die keinen Schonraum für Kinder kennen. Wo das versucht wurde, war der Preis hoch. Der Islamische Staat etwa machte aus Kindern Soldaten und aus Frauen Handlanger. Die Taliban verbieten in Afghanistan die höhere Bildung der Mädchen. Die Organisation Boko Haram im Niger bekämpft die westliche Bildung für Mädchen und lässt Schulmädchen entführen, die auch zur Sexsklaverei gezwungen werden. Im Donbass schließlich sollen die Jungen zu russischen Kriegern erzogen werden. Die Beispiele zeigen, dass die Emanzipation weiterhin ein Thema ist, aber sie zeigen auch, dass Kulturrelativismus nicht weiterführt und häufig nur den Schergen in die Hände arbeitet. Mein Schluss ist daher eine universelle Botschaft: Eine Kultur, die ihre Kinder nicht schützt, ist keine.
감사해요. 한 문장이 더 있는데 빨리 마치셨으면 아동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문화는 문화가 아니다. 이게 아동 보호에 방점을 두셨고 독일 비판 교육 이론이 세대 간 갈등을 극도로 조장하고 있다. 세대 간의 단절만 이야기하고 있고 부정주의적이고 냉소주의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기성세대에 대한 기존 체제에 대한 악마화만 시도하고 있고 소아들과 청소년들에 대한 낭만주의적 찬양만 하고 있고 그래서 세대 간 단절이 지금 극도로 조장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 그래서 사실은 세대 간의 해체가 아니라 축적이죠. 해체가 아니라 축적이라고 봅니다. 기성세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것이 창조적으로 개성되면서 분명히 발전하는 것이지 그렇게 해체주의적으로 비판주의적으로 부정주의적인 방식으로 단절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네,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귀한 내용의 발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많은 관심과 고민을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발표 내용에 이어서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몇 분 교수님들을 모시고 토론의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초등교육과의 김정효 교수님, 유아교육과의 박은혜 교수님, 아동학과의 이윤경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좌장으로 정일권 교수님께서 계속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사장이니까 우리 먼저 패널로 참여하신 교수님들의 피드백 또 이것을 듣고 우리 엘커스 교수께서 영어도 잘하시거든요.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68 출신이에요. 독일 68 출신이지만은 68 정신에 동의하지 않는 당시 68 당시에도 자기는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그래요. 68 운동에 대해서. 그래서 함부르크 출신이고 스위스 대학에서 가르치고 그렇기 때문에 독일 68 세대보다는 훨씬 더 영미 세계에 대해서 열려 있고 개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어와 프랑스도 굉장히 프랑스를 말하는 건 못 들어봤지만 거래는 아주 프랑스도 잘하시기 때문에 영어로 질문하셔도 되고 만약에 우선권은 우리 교수님들 패널 하고 나중에 한 20분이나 15분 우리 여기에 참여하신 교수님들 또 학생들 저도 부족하지만 이제 소통과 의사소통과 번역 이것에 제가 독일어로 하고 딸리면 영어로 그렇게 하고 뭐 그것도 딸리면 바디랭귀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의사소통에 힘쓰겠습니다. 예, 우리 그러면 먼저 순서대로 박은혜 교수님께서 먼저 한번. 네, 안녕하세요. 유아교육과의 박은혜입니다. 먼저 그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사람으로 그동안 잘 모르고 있던 부분들을 오늘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발표자께 감사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실제 학습자와의 관계 이런 것들에 더 중점을 두기 때문에 지금 오늘 발표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런 거대 담론이라든가 우리가 철학적 흐름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발표에서 이런 토론은 정말 필요한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토론 그거를 받았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발표하신 내용 가운데 사실은 몇 분이 사실은 유아교육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먼저 루소나 프로이드 그리고 푸코 또 슈타이너 그리고 오늘 그 발제하시는 PPT에는 없었지만 저희에게 주셨던 원고 중에는 푸코와 연관을 해서 들러즈와 가차리 또한 언급을 하신 바 있습니다. 뭐 루소나 그다음에 뭐 썸머힐 뭐 이런 그 또 프로이드 이런 학자들이 유아 교육에는 그 자연주의 교육, 낭만주의 교육, 진보주의 교육 또 아이들의 정서 발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70년대, 80년대에 우리가 유아교육 과정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사실은 미쳤습니다. 루소나 닐이나 프로이드의 영향력이 과거형이라면 슈타이너나 들레즈, 푸코 이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에서는. 왜냐하면 그 슈타이너의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자연, 생태, 치유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 부모들에게 현재 상당히 많은 반응을 얻고 있고 또 학교까지 결성이 되어 있어서 영향력이 날로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 그 푸코와 연관이 되어 있는 들레즈는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의 기초 이론으로 활용이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발표에서 언급한 사상가들의 주장이 이렇게 공적인 교육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정말 유아교육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면에서는 참 자괴감을 느낄 정도로 우리가 진짜 이런 그 깊은 내용까지는 몰랐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는 이게 각 개인의 이론이 아니고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이어지는 거대 담론 속에 포함이 되었고, 사실은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 집단주의가 아닌 개별화, 학습자 중심, 사회개혁이라고 하는 또 평등이라고 하는 교육학이나 낭만주의 혹은 심리학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 사상가가 사실은 주장하는 성의 자기결정권이나 영유아의 성적 해방이라는 부분은 삭제 혹은 은폐된 채 우리에게는 그 단초만 소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소개가 된 그런 사상가들의 소아성애 편력, 또 소아성애를 지지하는 법 제정에 앞장서고 찬성하였다는 내용, 또 이를 근거로 한 학교들에서 일어난 소아성애 스캔들, 이런 것들은 한국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개인 사상가의 이론이나 행태는 개인의 취향으로 무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거대 담론이 된다면 이것이 법이나 제도, 교육과정, 교과서, 또 교사교육, 이런 진지전을 통해서 헤게모니를 주기 위한 정치나 문화적 전쟁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를 통해 전체적이고 사회주의적인 그런 그 사무라이 발제자의 그 표현을 빌리자면 사무라이적인 방식으로 학습자에게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집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에게 사상 토론을 하라고 하거나 마라톤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발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영유아들에게 너희들에게는 성적인 에너지가 있고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유아와의 성애 후에 이것을 영유아의 자유와 해방이라고 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이라면 이것은 아동인권 유린이고 또 범죄이지 우리가 이것을 새로운 진보주의 교육의 실천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것이 은밀하고 또 조직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것이 진행이 된다면 이 또한 조작이고 정서적 학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엔의 아동권리 헌장에 따르면 분명히 영유아들은 부모와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합니다. 발표자의 마지막 문장처럼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문화는 문화가 아니고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그 발제를 통해서 또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조금 더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그 실제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교육의 현장에서 혹은 학부모들과 혹은 우리가 싸워야 되는 문화적 전쟁 가운데 어떤 전략을 우리가 택하며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한 번 더 돌아가고 난 다음에 다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동학과 이은경입니다. 오늘 웰커스 교수님과 정일권 교수님의 귀한 발표로 아동과 부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대 담론의 영향력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모교육 이론 그리고 부모교육 실습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부모교육 실습 과목에서는 실제로 저희가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부모교육을 실제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교육이 진행돼서 성교육 부분이 나왔을 때 성교육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교육이 굉장히 고민돼서 다채로운 책을 사보았는데 내가 저렇게 포르노와 같이 적나라하고 과하고 많은 정보를 우리 아이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은 아동이 성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을 이제 보다 성숙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나이까지 미루기를 원하는 보수적인 입장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적 성교육은 부모 그룹에서 굉장히 큰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논제입니다.
그래서 포괄적 성교육과 관련된 관점 그리고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소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웰커스 교수께서도 아동 보호를 하지 못하는 문화는 문화가 아니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저의 가장 큰 논점도 이렇습니다. 이러한 논의에서 과연 아동의 발달에 대한 고려 그리고 아동의 권리에 대한 부분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유엔 아동권리 협약을 살펴보면 아동은 우선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3조에 의하면 아동에 관한 모든 결정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조에 따르면 부모를 비롯한 아동을 보호하는 성인들은 아동의 잠재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6조에 따르면 국가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야 합니다. 포괄적 성교육은 굉장히 여러 가지 쟁점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들 중에 이제 두 가지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그리고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낙태에 대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웰커스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포괄적 성교육과 관련된 논의는 굉장히 헤게모니적이고 증거를 토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도 동의하면 성관계를 할 수 있고 낙태 또한 권리라고 가르친다면 하지만 낙태가 가져오는 청소년의 건강에 대한 영향력은 어떻습니까? 또한 아기를 만약에 낳기로 결정한다면 이와 같은 결정이 가져오는 책임과 의무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성적 자기결정권만 강조될 뿐이지 그로 인해서 청소년이 감당해야 하는 현재 발달 수준의 버거운 결과들 그리고 만약에 부모가 된다면 부모로서 감당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정보 제공 없이 과연 이것이 청소년의 발달을 최우선한 어떤 그런 논의들인지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선행 연구에 의하면 조기에 성관계를 시작한 경우에는 성관계 파트너를 더 많이 가지는 경향이 있고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를 가지는 빈도도 더 높아서 실제로 성매개 감염을 보고하는 경우도 더 높고 그리고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 성관계는 심리적으로는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 행동 그리고 반사회성과 같은 외재화 문제 행동과도 굉장히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진학률도 낮습니다. 또한 성적 자기결정권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관계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성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미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보고되고 있는 청소년기에 여전히 발달하고 있는 자기조절 능력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봐도 모든 청소년들이 성인 수준의 충동성 조절 능력이나 다양한 요인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성인 수준으로 발달했다고 주장하기에는 굉장히 큰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의사결정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물론 이전의 아동기보다는 많은 주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성숙하게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A라는 선택을 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서 모두 떠올려 보는 것 그리고 다양한 이득과 위험을 비교하고 신중한 의사결정 능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성인보다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풍부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포괄적 성교육은 아동 청소년의 전반적 발달에 대한 어떤 그런 권리보다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지극히 일부의 권리를 강조하면서 전반적 발달에 대한 권리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매우 편향적인 시각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웰커스 교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도르노는 아동 청소년이 성적으로 성숙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폭력과 같은 과정을 경험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이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주장 나아가 이제 소아성에 영향을 미칠 근간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주장의 근거가 프로이드의 이론이라는 것이 매우 우려스러운 측면입니다. 프로이드의 이론은 아동 발달에 있어서 성적 욕구에 대한 지나친 강조 그리고 프로이드가 제시한 다양한 이런 개념들이 실제로 증명되기는 거의 어렵다는 점에서 이미 많은 학자들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 발달에 있어서 주류 이론이라고 간주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다양한 학자들이 성적 욕구보다는 아동이 사회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적응하고 잠자력을 발달시킬 수 있을지 다양한 이론과 경험적 연구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다양한 관점이나 실제적인 경험적인 연구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논의, 그리고 교육과정의 반영은 말 그대로 매우 편향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교육적 접근의 경우에 반드시 이것이 효과적인 것인가,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에 대한 증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김정희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이제 그 다음 또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유재은 교수님이 원래 토론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개인 사정으로 제가 나왔습니다. 전 초등교육과에서 도덕교육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웰커스 교수님이 전체적으로 얘기하신 내용은 프랑크푸르트 학파 또 네오 막시즘 그런 그 입장에서 그런 어떤 그 사상적인 기반이 굉장히 점진적으로 교육을 해체해 왔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하나의 폭력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전통도 폭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초등교육에서 보면, 초등교육이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교육에서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우리나라 초등교육에 듀이식 아동 중심 교육, 이제 그거 아까 박은혜 교수님도 얘기했는데 그것이 이제 들어오면서 굉장히 좋은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 아까 배경적으로 봤을 때 반권위주의적인 교육이었는데요. 그걸 때로는 아동을 존중한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인 줄 알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아동에 대한 어떤 존중, 그런 것도 한 부분에 이제 기여를 했지만, 본격적으로 이런 비판과학, 크리티컬 사이언스 입장에서 우리나라 교육에 영향을 미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90년대 말, 2000년대 그때 정도 열린 교육이 굉장히 현장을 휩쓸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교육 현장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창의성 교육이 상당히 이제 많이 각광을 받으면서 뭔가 전통에서부터 나와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였는데요. 그 새로운 것은 자기 이제 내부에서 이제 꺼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국가의 발전과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또 필요하기도 했는데, 그러나 이제 사상적으로는 반권위주의 교육, 이제 그것이 계속 이제 드라이브를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진보주의 교육감이나 진보주의 교육자들에 의해서 인권 조례나 또 인권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들어오면서 우리가 아동들의 이제 자기 결정권, 또 도덕 교육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교사의 영향력이 없이 개인적으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게 하겠는가, 이제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급진적인 이제 성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해체하면서 지금 상당히 많이 우리나라도 진행이 되었고, 지금은 이제 성교육에서 이제 첨예하게 그 현상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성교육의 초등교육 과정을 초등교육과 교수님들이 만들었습니다. 2000년도 저도 같이 인볼브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3가지 영역으로 만들었는데, 성교육에서 뭘 가르칠 것인가, 성의 어떤 심리 신체적인 발달, 그다음에 성문화, 그리고 한 영역은 성윤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작년에 초등교육에서는 실과, 체육, 도덕 이런 데서 이제 성교육을 하는데, 작년에 실과에서 성교육을 다루는 교과서를 12권인가 저희가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보면 성윤리를 가르치지 않아요. 아주 적나라하게 어떻게 아이들이 생기는지 생물학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은 윤리가 필요 없다, 이제 이런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가 수준 그 성취 기준과 표준 안에는 이렇게 조금 온건하게 돼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성교육 하시는 분들이 유네스코 표준에 못 미친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계속 비판을 받고 있어서 아마 올해 교육과정 교육과정이 발표되고 교과서가 구현되면은 상당히 많이 더 급진적으로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주장을 했던 것은 성은 그 학생들의 생애와 결혼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좀 하려고 애를 썼고요. 그래서 사실 성교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초등교육에서는 2000년도 저희가 그 만들 때도 성을 활발하게 이렇게 성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래서 주로 이제 성병이나 임신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많이 가르쳐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이제 금욕주의적 접근을 할 거냐, 아니면은 이제 그 자유주의적인 접근을 할 거냐 할 때 전체 우리나라 이제 교육부 노선이 약간 이제 저희는 금욕적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학교 급별로 조금 달랐지만, 그러나 그때 급진적인 성교육의 내용은 뭐냐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조기 성애화라 그럴까요? 성 활동을 이렇게 좀 풀어놓는 그런 건데, 지금 급진적인 성교육에서 도모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의 자기 결정권입니다. 자기 아이들도 그 성별 그것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훨씬 더 이제 급진적으로 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다. 생각하기도 정말 굉장히 이상한 거다. 근데 여기 그 대학이 학문의 자유고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그걸 얘기하기가 힘든 분위기입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이제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면 굉장히 이제 고리타분한 얘기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그것이 보수적인 입장이라서, 그러니까 진보와 이 보수의 그 진영 논리로 교육을 보는 것이니까 그 이슈는 이렇게 가지고 오면 안 된다. 우리가 선진 유럽과 미국에서 이 학문의 텐던시가 이게 계속 개방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그쪽으로 이제 따라 나아가서 아이들을 점점 이렇게 해방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대안도 사실 한국에 많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웨르겐 교수님이 하버마스를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해서 지금 이제 막시즘은 모든 것을 어프레서와, 그러니까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로 이제 구분을 해서 불평등이 해소될 때까지 끊임없는 투쟁을 하기를 원하고 그 투쟁 가운데 헤게모니를 잡아야 되는 것인데, 이 하버마스는 그것은 이제 뭔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이성적으로 잘 토론을 해서 경청하고 의사소통해서 의견의 일치를 봐가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건데, 그것도 이제 사실 이렇게 잘 저희가 이렇게 소개돼 있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 가운데. 그러나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얘기를 오래 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게 아까 CAC 유네스코 월드 성교육 이야기하셨는데, 성적 자기 결정권은 독일 녹색당이 소아성애 운동을 하면서 사용했던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소아성애 운동을 성적 자기 결정권 개념에 의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은 소아성욕, 소아에게도 성욕이 존재한다. 근데 엘커스 교수 입장은 소아의 성욕은 존재하잖아요. 프로이드가 이제 그걸 최초로 이론화했다고 그러는데, 성적 호기심은 존재하지만은 프로이드도 이미 이제 소아계의 성욕은 라텐트, 잠재적이고 사춘기의 호르몬의 영향으로 비로소 이제 사춘기에 와서 활성화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아 성욕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소아 성애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끊임없이 소아 성욕을 이론화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사용해서 이제 소아들도
소아와 청소년들의 섹스를 장려하는, 쾌락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쾌락의 정치화. 그런데 이것이 선진 유럽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그게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엘커스 교수 모셔왔고,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더 이런 흐름은 가속화되었고, 그 다음에 아까 국회에서는 엘커스 교수께서 잘 발제하셨는데 CSE는 스위스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독일과 스위스, 독일어권에서는 이 CSE에 대한 논의가 최근에 굉장히 약화되었어요. 미국이 오히려 미국 행동주의자들이 이런 것을 많이 외치고, 왜 독일어권에서 이 성교육,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담론이 급격하게 최근에 위축되었느냐? 그 이유는 바로 오덴발트 학교 사태 때문입니다. 녹색당의 소화성, 이 소화성의 운동과 이 성교육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독일어권에서는 2014년 이후로 오덴발트 학교 소화성의 사태로 갑자기 위축되었어요. Ich spreche über CSE nicht so heftig diskutiert in den deutschsprachigen Ländern, im Gegensatz, im Unterschied zu den USA. USA wird gewirkt durch den, ja, CSE. Bitte, du kannst sprechen, wie ja detailliert, ja. Ja, das stimmt. Das hängt zusammen mit den Odenwald, ja. Ja, nein, also auch die katholische Kirche, die Odenwaldschule und andere hat die Öffentlichkeit darüber klar gemacht, dass sexuelle Erziehung nicht einfach Sache der Experten ist, sondern das geht nicht einfach, dass man sagt, die Schule muss jetzt. Und das ist in den USA deswegen anders, weil es starke Lobbys gibt. Es gibt sowohl bei den Republikanern als bei den Demokraten starke Lobbys, die sich bekämpfen und auf die School Boards halt Einfluss nehmen. Und dann geht es mal so und es ist nicht abzusehen, wie das ausgehen wird. Das ist in der Schweiz völlig anders. Wir haben diese Konfrontation nicht und CSE spielt also Gender-Themen ja, auch Butlers Themen und so, aber CSE als Curriculum, als staatliche Schule spielt keine Rolle, in der Schweiz nicht. Und ich wüsste auch nicht, wie das gehen soll, weil in der Schweiz die Eltern einfach viel mehr Macht haben als woanders. 너무 길게 이야기하셔서 미국에서는 이제 행동주의자들이 그렇게 많이 활동하고 많은 로비 그룹이 있어서 하지만은 이제 독일어권에서는 특별히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CSE가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아까 이 9시 강연 이전에 8시에 법률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은지 엘커스 교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오덴발트 학교 사태와의 열 때문에 최근에 이 독일어권에서의 성교육, 포괄적 성교육, CS 이런 논의가 굉장히 급격하게 위축되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사상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적 자기결정권, 소아 성욕 이런 교육학 이념 아래서 이제 그런 이름 아래서 오덴발트 학교에서 수십 년간 교사에 의한 아동 강간이 이루어져 왔던 것이 11년 만에 다시 폭로된 거예요. 11년 전에 1999년에 폭로되었지만 그 뒤에 독일 전 대통령과 헬무트 베커 이런 독일 정치계와 교육계를 쓸개했던 사람들의 사상이 있기 때문에 묻혔다가 11년 만에 재점화가 되어서 이제는 주류 담론이 되어버렸어요. 누구도 이제 이걸 반동적으로 거스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독일어권에서는 성교육이 김두리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류 담론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아동 강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대체 어떤 이념, 철학적 이념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독일 녹색당 굉장히 좋게 봤는데 기후위기 생태 도대체 녹색당이 어떤 철학적 이념을 가지고 소아성의 운동을 했느냐 말이에요. 소아에는 5세까지 포함됩니다. 성인과 소아의 섹스를 이야기했고요. 소아성의 운동에는 성인과 소아의 섹스뿐만 아니라 소아의 성욕이 핵심 개념입니다. 소아에게도 성욕이 있다, 긍정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우리 포괄적 성교육의 핵심 개념이거든요. 근데 엘커스 교수는 이제 소아 성욕 존재하지 않고 아까 우리 여 교수 두 번째 교수님께 잘 이야기했듯이 이제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도 이제 폐기되어야 될 내용이에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르네 지라르 전공자거든요, 전문가고. 오이디푸스는 파르마코스를 읽어야 되지. 프로이트가 명백하게 그리스 비극 소포클레스 작품을 명백하게 오독하고 있어요. 이제 폐기되어야 될 이론이고, 그래서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뿐만 아니라 이제 프로이트 막시즘적인 성혁명, 성해방, 성정치 사상에 대한 이제 청산이 우리 한국에도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된다. 이미 이제 독일에서는 거기가 원조잖아요. 녹색당 오덴발트 사태 이후 때문에 아우르바이퉁 청산되고 있어요. 근데 김대리 교수는 확실하게 뒷북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적인 논쟁이 계속 진행되겠다고 봅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엘커스 교수의 질문할까요? 네네. 조금 근데 앞부분을 조금 일단 길게 한 다음에 지금 그 정 교수님께서는 독일에서는 이미 다 끝난 이야기이다. 그리고 거의 지난 한 50여 년간 정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던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교사들에 대한 정말 그 사회의 조작적이고 세뇌적인 이런 일들이 그 오덴발트 학교의 그 소아성애 스캔들로 인해서 이미 이제 다 드러났고 그 실체가 이제 모두를 그곳에서 이제 돌이켜서 우리는 이거는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이 마당에 우리나라는 이제 그 길로 들어서려고 하는 그 길목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굉장히 저는 두려움을 갖고 있고 또 그것이 시작되는 것이 독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정도의 세뇌를 넘어서서 이미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이 포괄적 성교육을 위한 진지는 아주 정교하게 구축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그 포괄적 성교육은 법이나 국책연구기관, 국책교육기관, 교과서, 자격증 이런 부분에 이미 광범위하게 들어가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범대학 교육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예비교사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성인지교육이라는 걸 의무적으로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부 지침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한 5가지 정도를 가르치게 되어 있는데 학습자의 성 정체성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자녀를 가진 부모들을 면담하는 방법도 학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예비교사들이 들어야만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법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 이 문제가 굉장히 그 문화 전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미 나와 있는 장난감, 그림책 또 디즈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영화들은 사실은 이 범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영화들이 대부분들입니다. 또 디즈니에서는 우리는 계속 그렇게 가겠다고 이미 선포를 했고요. 그러면 자기 발제자께서 그 독일의 그 이제 이 이론들, 그 개혁주의 이론이 이미 이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이 얘기를 이제 듣는 우리 교사들 또 학자들 또 부모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것이 이미 너무나도 사회에 보편화 지금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가 비판 이론을 비판을 할 때는 어떤 거를 비판을 하는가 하면 대부분 비판하고 파괴하는 것에 모든 이론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하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의 세미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에서 끝내버리면 이 세미나 역시 비판을 받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그 발표하신 내용 중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하면 사실은 아직까지 가정의 권위와 신뢰가 남아있는 국가들에서는 이것들이 훨씬 덜 진행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 있고 또 사실은 이 문화 전쟁 혹은 뭐 정치적 헤게모니를 위한 전쟁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언어적 유희 그런 표현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포괄적 성교육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핵심 용어로 쓰는 게 성인지의 주류화이거든요. 근데 이 오늘의 PPT에서는 얘기를 안 하셨지만 다른 원고에서 어떤 표현을 하셨는가 하면 아직까지 가정의 신뢰와 또 가정의 그 권위가 남아있는 국가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 뭐냐 하면 성인지 주류화에 대하는 가정의 주류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우리가 혹시 이것이 정말 언어전쟁, 문화전쟁을 하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비전과 또 어떤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무리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essor Park hat eine Angst vor der zukünftigen Korea, weil in Korea wird eingeleitet die 68 Generations Sexualerziehungsmodell wird eingeleitet jetzt, bis sogar in die Schulbücher. Ja, wir sind in der ersten Phase dieser Entwicklung. Ja. In Deutschland ist schon vorbei, jetzt im Prozess der Aufarbeitung über die Odenwalder-Schule und grüne Pädophilie-Bewegung, aber in Korea ist jetzt importiert. Die Frage ist das ist kein Zufall, nein, das ist Absicht. Und in Deutschland war die Sexualpädagogik, also die Theorie dahinter, die waren lange sehr stark und haben das auch beeinflusst, die Schulbuchproduktion. Aber das ist nach dem Skandal, also Canisius und Odenwald, sind die randständig. Die sind keine Stimme mehr, denen man glauben kann. Aber der Kampf um die Schulbücher, das ist nichts Neues, und es da um Sexualität geht, das ist so. Man muss sich nur dagegen wehren. Weil letzten Endes sind das ja nicht einfach die Positionen von 68, das sind die Radikalisierten. Also dann geht es um Genderfragen, es geht Fragen um des Geschlechts und so. Und CSE hat genau das. Also wenn man das Curriculum liest, dann sieht man, die haben ja das amerikanische Highschool vor Augen, die Highschool, und dann sieht man also von Preschool, Kindergarten bis 18 plus soll es ein Curriculum geben, das durchgehend wie ein Spiralcurriculum immer wieder Themen wiederholt, und das sind dann neben biologischen Themen, neben anatomischen Themen, vor allen Dingen Gender-Themen. Schüler lernen, wenn sie 5 Jahre alt sind, sollen sie lernen, wie viele unterschiedliche Familienformen es gibt. 너무 길게 이야기하셔가지고 앞에 Also ich habe eine Enkelin, die ist 5, die würde sich wahrscheinlich sehr wundern, wenn sie sowas lernen müsste. 제가 분명히 센텐스 바이 센텐스로 안 되겠다고 그랬는데, 오케이. 오덴팔 학교 사태 이후로 우리가 김대리 교수께서 Ich kann auch gleich bei meiner Enkelin bleiben. Also ich habe eine Enkelin, die ist 5, und dieser Lehrplan CSE sieht vor von 5 bis 18 Sexualkundeunterricht obligatorisch, jeder muss. Und ich habe mir dann, als ich das gemacht habe, vorgestellt, was sagt wohl meine Enkelin zu sowas, wenn sie sowas machen müsste. Okay, und das ist einfach Unsinn. Yes, wie okay. That's nonsense. 너무 많은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오덴팔트 사태 이후로 녹색당 소아성애 운동 공식 사과 이후로 확실하게 독일 68 성교육이 지금 거의 공적인 목소리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거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뭐 CSE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50년 동안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저희는 이제 막 어떤 면에서 보면 학교나 이런 것에서는 시작하는 단계라고 본다면, 50년 전으로 돌아가신다면 어떤 일을 다르게 할 것 같은가.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서부터 무엇을 배워서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만약에 제안을 주신다면 가장 실질적인 제안이 무엇이 될지. Professor Park hat gefragt, welche Bewegungen oder welche, wie muss man tun, zu verhindern diese ja, gut. Also ich würde so sagen, machen Sie sich nichts vor, das ist ein Kampf um Hegemonie. Also das ist ein Kampf um Macht und nicht irgendwie Rhetorik und so. Und sich dagegen wehren heißt Kampagnen machen, ja, also dagegen aufstehen. Und das ist Demokratie. Und wenn die Regierung sowas will, dann muss man das verhindern. Aber das ist eine sehr schweizerische Sicht. 어차피 문화전쟁, 헤게모니를 위한 문화전쟁을 저쪽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캠페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목소리도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스위스 상황을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스위스는 직접 민주주의가 아주 강하게 이루어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유네스코 포괄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학부모들이 항상 감시하고 있어요. 스위스에서 그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국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적인 의식을 가지고 직접 공적인 목소리를 내고 또 공론화하고 반대도 하고 시민운동도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 만약에 침묵하면 저쪽은 끊임없이 헤게모니를 향한 문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그냥 평화만 이야기해요, 말만.
그러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안으로 운동할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Ein Problem ist die Sprache. Also das wird verkauft mit einer sehr suggestiven Sprache als Innovation, als gut für das Kind und noch nie da gewesen und die Gesellschaft braucht das und ich weiß nicht was alles. Und dagegen muss man kämpfen, das muss man entlarven. Man muss die Rhetorik, da müssen Sie Aufsätze schreiben, Sie müssen in die Medien gehen und sagen, das ist nicht wahr. Und dann, man kann das auch begründen. Es gibt ja auch inzwischen Wirkungsforschung darüber, dass das so, wie es behauptet wird, niemals eintritt. Okay, ja, Im Gegenteil, dass das auch schädlich ist für die Kinder. 야, 뭐 언어 전쟁, 언어적인 문제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 뭐 예를 들어서 소아 직접적인 번역은 아니지만은 이 사람들의 어떤 언어 전략이나 언어 전쟁에 말려들지 말고 그것을 깊이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소아 승해자들도 항상 자신들은 소아들의 친구라고 이렇게 포장해 왔고 어떤 낭만주의적 언어를 사용하면서 해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다 비판적인 성찰과 분석을 통해서 언어 전쟁도 동시에 뭐 진행되게 된다. 대충 그런 식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우리 예. 그래서 저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대안이 뭘까? 그런데 아까 제가 인사말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뭘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 이제 금방 웰커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학문을 할 때 용기 있게 이 공론회장으로 이런 걸 갖고 나와서 디스커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버마스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금 대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좀 알아봤는데 하버마스가 이 모더니티와 포스트 모더니티에 대해서 이제 디스커션을 한 연설이 있는데 1980년도에 제목은 모더니티 미완의 기획이라고 하는 연설을 한 부분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 하버마스가 미국의 신보수주의자인 다니엘 벨을 인용을 하는데요. 다니엘 벨이 왜 인용을 하냐면 다니엘 벨이 이런 말을 합니다. 노동의 윤리와 경쟁의 미덕과 자유의 제한을 위해서는 종교의 부흥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버마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의 부흥이 왜 필요하냐면 종교는 전통과 결부되어 있어서 개인에게 명확하게 정의된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실존적 안형을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버마스가 얘기하는 합리적인 항거는 전통에 잇대어서 할 때만이 합리적인 항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막시스트들은 전통을 자꾸 배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2022 교육과정에 전문가들을 많이 참여 안 시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국민 참여 교육과정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가 설당이 없습니다. 근데 하버마스가 얘기하는 공론회장에서 합리적으로 디스커션 할 때는 전통에 잇대어서 해야 되고 그 전통을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되고요. 여기서 이런 토론을 하고 학술 용기 있게 항거할 수 있는 이 세미나를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 종교가 그 전통과 잇대어 있다. 우리가 기독교적 사유를 학문을 할 때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하버마스도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종교의 기한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어제 우리 엘커스 교수와의 대화에서 호르카이머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설계자였던 호르카이머도 이제 말년에는 약간 기독교적 분위기로 회귀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아드로노는 끝까지 이제 그러지 않았다라고 해서 아드로노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습니다. 오케이. 이제 그러면 20분 정도 남았으니까 또 다른 분 한번 청중학기 한번 기회를 드릴까요? 오랫동안 했으니까요. 하고 또 있으시면 우리 교수님들 하시고 그러면 is there any opinion about critical comments from the audience? 우리 청중 가운데 네, 유튜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참여자들과 청중 참여자들의 질문, 코멘트 다 받겠습니다. 그럴 시간이 됐습니다. 비태. 그러면 침노하는 자들이 발언 권은 없습니다. 먼저 그러면 유튜브 참여자 교육학적 에로스의 종말이 인류사에 있어 부정적 비관론이 아닐 수 있는 신학적 회복으로서의 긍정적 낙관론을 주장할 수 있는 교육학과 신학과의 철학적 담론이 가능하겠는지요?
상당히 근데 근데 이 교육학적 에로스 개념은 굉장히 그 독일적인 개념입니다. 독일 낭만적 유산이고 아까 엘케스 교수도 다른 책에서 항상 이 교육학적 에로스 개념은 독일 외에는 없어요. 독일에서 나온 겁니다. 독일 낭만적 유산이고 교육을 에로틱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깊은 뿌리에는 소아성애적인 관점을 가지고 완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pädagogisch Eros ist typisch deutsche Begriff. Nirgend so gibt es nicht. Der Begriff der pädagogischen Eros ist ganz typisch deutsch. Ja, das, also bezogen auf die Griechen haben sich viele, aber diesen Ausdruck gibt es nur im Deutschen. Versuchen Sie mal das auf Französisch oder Englisch, das gibt es gar nicht. Kann ich noch was sagen? Ach so, da hat noch mehr. 오케이. 네, 이것은 이제 신학과 교육학의 뭐 철학적 담론의 학제적 대화 가능성의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일단 좀 넘어가고 두 번째 질문을 제가 보겠습니다. 교육학의 시대적 역행이 인류사의 태보로서 발목 잡는 것이라면 신학의 시대적 계몽은 다시 한번 교회 개혁은 물론 사회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재개되어야 할 시점인 듯합니다. 이에 독일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아동들을 보호하지 않는 문화는 문화가 아니다 하신 마지막 메시지는 매우 희망적이었습니다. 네, 이건 코멘트인 것 같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계속 한 분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교회 개혁, 사회 개혁, 네, 독일은 준비가 되는지요? 네. 일단 질문을 읽고 한번 토론 중에 또 가능하면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포인트가 좀 잘 잡히지 않아서 이게 질문을 하는 건지 코멘트를 하는 건지 잘 몰라. 네, 네, 현장 비때, 자, please 질문. 우리 저 14시간이나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질문도 하나, 물론 교수님들 많이 하셨지만은 from the audience there must be. 안녕하세요. 저희 성경적 가치관에 기반한 여성 운동단체 슈브에서 왔는데요. 아까 그 이미 문화적인 헤게모니가 구축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아까 박은혜 교수님께서 그런 실질적 대안을 질문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 있어서 조금 궁금한 게 좀 생겼었는데 들으면서, 그렇다면 그쪽에서는 약간 여러 가지 무기로 계속 저희의 헤드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가운데에서 저희도 좀 당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좀 방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게 캠페인만으로는 조금 좀 우려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은 그런 언론이나 법 관련한 단체를 통해서 여러 심각한 안건들을 좀 이슈화하고 제도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 한국에서도 또 아직은 시작되지 않았을지라도 먼저 좀 준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막 전문적으로 또 알지는 못하다 보니까 궁금했고, 또 둘째로는 저희가 또 기독교적 배경을 아까 가지고 있다고 또 말씀해 주셔서, 그런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런 걸 생각한다면 그런 한국의 교계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상의가 좀 이루어지고 연합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좀 어느 정도 그런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권위자분들께서 현재 유럽의 흐름에 대한 그런, 물론 잘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런 게 좀 계몽되어지고 좀 대안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러려면 교회에서 이런 거에 대한 먼저 교육과 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너무 이리저리 말한 것 같긴 하지만 이런 궁금한 점이 들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실질적인 방법을 좀 진행해 나갈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께 질문 드린 거죠? 누구한테 질문을? 아마 다 같이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고, 제가 아까 그 문화적 전쟁이라는 말을 이제 그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화적 전쟁의 그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고요.
근데 그 김종우 교수님 말씀하신 것, 이 모든 것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독일에서는 50년 동안 이루어졌다 그랬고 우리나라에서는 최소 20-30년 소위 말하는 진지전에 의해서 준비된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동안에 그럼 우리는 뭘 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저쪽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언어조차도 없지 않나, 그런 용어조차도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 학계에서는 우리가 그거를 가져갈 수 있는 용어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언어라는 거는 그 안에 생각이 들어가 있고, 그죠? 신념이 들어가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부터 사실은 학계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제일 참담할 사람이 부모님들일 것 같거든요. 아이들 기르는 부모님들이 정말 갈 길을, 만약에 이게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우리한테 무슨 대안이 있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많이 들고, 지금 현재 무슨 성적 자기결정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 독일이나 무슨 스위스나 헝가리나 이런 데 사례를 들어보면 결국 그걸 마지막으로 지켜내신 분들은 부모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거부할 수 있는 그래도 권리는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부모님들을 상대로 굉장히 많은 우리가 그 정말 열린 대화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는 해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근간에 있어야 되는 거는 저는 생명에 대한 경외심 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 가운데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가에 대한 정말 그 자각이 한 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일코스 교수께서 하버마스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하시겠답니다. über Habermas darfst du sprechen? Ich habe nicht die Frage verstanden. Was über Habermas? Du willst über Habermas sprechen. Du hast das schon. Nein, ich will was über die Strategie sagen. Aha, okay. Also über CSE. Aber ich kann noch was über Habermas sagen, klar. Ja. Was war denn die Frage? Okay, willst du nicht über Habermas sprechen? Doch, aber was war die Frage? Nein, nicht die Frage. Sie hat kommentiert nur. Aha. Okay. Nein, ich will am Schluss, wir sind ja fast am Schluss, noch was sagen zum CSE. Wie gesagt, in der Schweiz gibt es das nicht, aber natürlich versuchte man auch, die Schulbücher zu ändern. In Schweiz. In der Schweiz. Jetzt? Ja, das hat man versucht. Ja, es gab also so 교과서를 개정하려는 그런 학부모들의 움직임이 스위스에 있답니다. 네. Und da gab es sofort Protest der Eltern. Sofort, als das auf den Markt kam, gab es sofort Protest. Und dann haben die Behörden die Schulbücher zurückgezogen. Okay. Warum? Weil sie Angst hatten vor dem Bundesgericht. 아하. Deswegen, 오케이. 이게 스위스에서 학부모들의 이제 항의들이 특별히 이제 성교육 교재에 대해서 그렇게 있으니까 이제 관청에서 그 성교육 교재를 이제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법원에 고소가 되고 그러면 행정관청이 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학부모들의 어떤 참여가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강하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에서는 이제 뭐 이 CS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학부모들이 끊임없이 감시하고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네. Ja, das greift in Elternrechte ein. Ja. Darum meine ich, es ist, wenn Sie das stoppen wollen, ein Fall für den Supreme Court. Es ist ein Fall für das Bundesgericht, für den Supreme Court. Wenn Sie das stoppen wollen, also wenn die Regierung das will, dann muss geprüft werden, ob das nicht ein Eingriff in das Elternrecht ist. Dann müssen Juristen her und die müssen das klären lassen. In der Schweiz war das so. Die haben sofort zurückgezogen, weil klar war, das ist ein Eingriff in das Elternrecht. 오케이. 왜 그 관청이 학부모들이 데모하고 이걸 무서워하느냐면 법원에 가서 이런 성교육 교재는 학부모들의 교육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고소해버리면 명백하게 그 자기들이 패소할 게 명백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런 성교육 교재를 거둬버린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국회 유네스코 8식 성교육에 대한 발제나 이런 것에서 교육학자로서 계속 강조한 것은 교육은 일차적으로 학부모의 책임이에요. 그 다음에 학교는 보충하는 역할이고 위임받은 것이고,
교육은 개별 국가의 문제지 국제 단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명백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조금 더 의식을 가지고 특별히 이제 교육 중에서 성교육 문제 이런 것은 지금 네,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하고 의식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 시간이 거의 네, 혹시 여기 청중 중에 질문 하나 정도는 더 받죠. 하나밖에 안 받. 네. 저는 이화대학교 동창회 선교부장입니다. 지금 굉장한 충격과 너무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독일에서 지금 이미 판명된 이 일을 마치 멋진 학문을 두려우듯이 그걸 그냥 걸러내지 않고 받아들이는 이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 통탄을 하고 지금 이화대학에서 이런 토론회 장을 마련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과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아까 가정의 권위와 신뢰가 남은 곳에서는 지켜낸다. 이것을 그리고 다니엘 델이라는 사람이 종교의 부흥이 중요하고 전통을 의지하며 종교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때 이화대학의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지금 이것의 문제점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너무나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유아교육 또 부모교육 하시는 교수님도 있고 초등학생들이 지금 학교에 가서 얼마나 이렇게 이상한 것들을 배워올 텐데 교수님들은 특별히 이 기독교 학교인 이화대학에서 어떠한 부모교육, 어떠한 기독교를 강조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그런 대안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 교수님들한테 부탁하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근데 패배주의에 빠질 필요는 없고요. 저쪽에서 항상 이건 선진 문물이다 이러면서 글로벌 트렌드다. 이제 그것의 흑우를 국민들한테 적극적으로 개명하면 상황 급반전시킬 수 있어요. 문제는 독일 옥사탕의 송화성애 운동을 하다가 2014년 사과했다 이런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지금 국민들한테 개몽되어 있지 않아요. 예? 이런 것만 제대로 글로벌한 흐름들 소개하면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겠죠. 우리가 그 정도로 그래서 적극적인 계몽 활동, 연구 활동, 새로운 지성 운동이 이화에서 시작되어서 특히 이제 페미니즘, 급신 페미니즘의 문제와 관련해 주디스 버틀러나 그래서 조금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주류 담론을 이끌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연대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주제가 지금 교육학이라고 하니까 그 사대 교수님들은 많이 들으시는데 다른 대학 교수님 별로 안 들으시는데요. 이화여대가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우리 이화 교수님들이 다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별히 또 이화여대는 여성학의 메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성학이 지금 어떤 사상적 배경으로 추구되고 있는지 이화여대의 기독교적 전통을 가지고 여성주의를 다시 재조명해서 지금 여성학도 성해체로 나아가는데 사실 다 해체합니다. 지금 모든 마크시즘들은 교육도 해체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지 말고 아까 치료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또 예술로 가면요, 예술도 다 해체를 합니다 지금. 그래서 아트 연구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이 예술이 없는데 뭘 예술이라고 해야 되냐 이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버마스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다 해체를 하고 나면 결국은 남는 것은 야만밖에 안 남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야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통이 필요하고 전통의 뿌리를 찾으려면 종교가 부흥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화여대도 여성주의를 한국의 그 길잡이가 되는 여성주의를 하려면 기독교 성경에 기반한 그걸 해야 되고 사실 저희가 교수님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 교수 공원에서 신앙과 학문을 통합하는 그 사례들을 학문별로 지금 저기를 하고 있거든요. 스타디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그 교육과학 연구소와 함께 이 교육적인 문제를 다뤘는데 내년에는 다른 그 컬리지에서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기독교적인 학문 사유로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좋은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칠까요? 기론적인 코멘트 하고 예. 네, 아까 앞에서 말씀 주신 선생님께서 이제 부모 교육의 역할 등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그거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논의를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되어야 할 것이 부모의 역할, 부모의 힘, 그리고 부모 자녀 관계의 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부모 자녀 관계가 긍정적일 때 부모의 가치관은 더욱더 잘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부모의 가치관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잘 소통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지만 우리가 부모의 이와 같은 어떤 그런 논의에 있어서 가정에만 모든 책임을 떠맡길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볼 때 청소년들의 가치관은 부모뿐만 아니라 가정 외에 어떤 그런 자신이 접한 환경에서도 분명히 유의미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사회 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담론을 계속 이어나가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특히 헤게모니에 맞서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주요 주제는 진실, 그리고 사실, 그리고 특히 학자적인 입장에서는 어떤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우리가 객관적인 좀 더 증거 기반된 그런 담론이 좀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맞이 시간에 저는 많이 얘기해서 춥고 배고파요. 끝내주세요. 네. 네, 그럼 이상 박수로 네. 핀란드 프로페서 우르긴 엘커스와 감사합니다.